효성왕, 권력의 그림자. 제1부, 즉위와 외척의 시대 737년부터 738년. 737년 2월, 신라 왕경의 하늘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성덕왕이 세상을 떠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다. 왕궁 안은 상복 입은 신하들로 가득했고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 슬픔 속에서 한 남자가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승경, 성덕왕의 둘째 아들이었다. 훗날 효성왕으로 불리게 된 그는 이미 40을 넘긴 나이였다. 본래 왕위는 그의 것이 아니었다. 형 준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년 전 성덕왕 16년 6월 그 형은 갑자기 죽었다. 태자의 자리는 공석이 되었고 궁궐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벌어졌다. 승경의 어머니 소덕왕후. 그녀는 김순원의 딸이었다. 김순원. 한때 모반 혐의로 파면당했던 그는 집요했다. 정치적으로 재기한 그는 성덕왕 19년 자신의 딸을 왕비로 들여보냈다. 선비였던 엄정왕후를 쫓아내고 권력의 중심에 섰다. 그리고 그 딸이 낳은 둘째 아들 승경이 마침내 왕이 된 것이다. 효성왕은 즉위하자마자 크게 사면령을 내렸다. 그리고 3월 조정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찬 정종을 상대등으로 삼는다. 아찬 의충을 중시로 삼는다. 하지만 더 중요한 조치가 있었다. 효성왕은 자신의 이름 승경의 승자를 피위하여 모든 관부의 승 자리를 좌로 바꾸게 했다. 사정부의 승, 좌우의방부의 승, 모든 관청의 승이 좌가 되었다. 왕의 이름 한 글자가 나라 전체의 관직명을 바꾼 것이다. 5월 땅이 흔들렸다. 지진이었다. 9월에는 유성이 태미에 떨어졌다. 태미는 천자의 궁정을 상징하는 별자리였다. 불길한 징조였다. 그러나 효성왕에게는 더 급한 일이 있었다. 당나라였다. 신라는 당나라의 책봉을 받아야 했다. 선왕 성덕왕의 주름을 알리고 새 왕의 즉위를 인정받아야 했다. 738년 2월 당나라 현종은 슬퍼했다. 성덕왕은 그에게 오랜 우방이었다. 현종은 조문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형숙을 보내라. 형숙은 학문에 뛰어난 신하였다. 주역정 이학예소를 저술한 학자였다. 현종은 그를 홍려소경으로 삼아 신라로 보냈다. 그리고 부사로 양계응을 함께 보냈다. 양계응은 당대 최고의 바둑 고수였다. 현종은 형숙에게 말했다. 신라는 군자의 나라라 일컬어지고 그를 잘 아는 나라라 하오. 그대는 학문이 도타운 선비이니 마땅히 경전의 뜻을 잘 펼쳤어. 그들로 하여금 대국의 유교가 성함을 알게 하시오. 또한 신라 사람들은 바둑을 잘 둔다 하니 양계응으로 하여금 그들과 겨루게 하시오. 형숙 일행이 신라에 도착했을 때 효성왕은 예를 갖추어 그들을 맞았다. 당나라는 성덕왕에게 태자태보를 추증했다. 그리고 효성왕을 계부이동 3사 신라왕으로 책봉했다. 형숙이 떠날 때 현종은 친히 시의 서문을 짓고 태자, 이하, 백관들이 모두 시를 지어 전송했다. 신라는 이제 번이의 나라가 아니라 군자의 나라였다. 문화의 나라였다. 4월 형숙은 효성왕에게 특별한 선물을 바쳤다. 노자의 도덕경이었다. 현종이 직접 재편집한 도덕경이었다. 당나라 황실은 노자의 후손을 자처했고 도교를 국교처럼 숭상했다. 효성왕은 그 뜻을 알았다. 이듬해 정월 선천궁이 완성되었다. 천체와 관련된 전가, 도교의 제1시설이었다. 양계응은 신라의 바둑 고수들과 대국을 벌였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신라의 고수들이 모두 양계응의 수 아래였던 것이다. 신라는 바둑의 나라라 했건만 당나라의 벽은 높았다. 효성왕은 형숙 일행에게 후한 선물을 주었다. 황금 30냥, 비단 50필, 인삼 100근. 739년 정월 형숙은 마침내 귀국길에 올랐다. 1년 가까이 신라에 머물렀던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738년 2월 당나라는 왕비 박씨를 책봉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하지만 효성왕에게 박씨 왕비가 있었다는 다른 기록은 없다. 740년에는 왕비 김씨를 책봉했다. 739년에는 김순원의 딸 해명을 왕비로 맞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궁궐 안에서는 왕비를 둘러싼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제2부 금기의 혼인과 후계자 739년 정월 효성왕은
조상의 묘를 참배했다. 할아버지 신문왕과 아버지 성덕왕의 묘당이었다. 효성왕은 슬펐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같은 달 중시 의충이 죽었다. 효성왕은 이찬 신충을 새로운 중시로 임명했다. 신충. 그는 효성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그를 도왔던 측근이었다. 형 중경과의 권력 다툼에서 승경을 지지했던 공신이었다. 하지만 효성왕은 즉위 후 공신을 포상할 때 신충의 이름을 빼먹었다. 신충은 원망의 노래를 지었다. 왕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뉘우쳤다. 그리고 2년 후 신충을 중시로 임명한 것이다. 2월 효성왕은 동생 헌영을 파진찬으로 삼았다. 헌영은 같은 어머니 소덕왕후가 낳은 친동생이었다. 아들이 없는 효성왕에게 헌영은 유일한 후계자였다. 3월 효성왕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찬 순원의 딸 해명을 맞아들여 왕비로 삼는다. 조정이 술렁였다. 김순원. 그는 효성왕의 외할아버지였다. 해명은 효성왕의 이모였다. 근친혼이었다. 하지만 신라 왕실에서는 낯선 일이 아니었다. 골품제 사회에서 진골은 진골끼리만 혼인할 수 있었다.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까운 혈족끼리의 혼인도 불가피했다. 김순원은 이제 효성왕의 외조부이자 장인이 되었다. 그의 권력은 막강해졌다. 한 딸은 선왕 성덕왕의 왕비가 되어 효성왕을 낳았고 다른 딸은 효성왕의 왕비가 되었다. 김순원 다무는 신라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다. 5월 효성왕은 파진찬 헌영을 태자로 책봉했다. 후계 구도가 확정된 것이다. 왕비 해명에게서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 한 헌영이 다음 왕이 될 것이었다. 9월 완산주에서 흰까치를 덮쳤다. 흰까치는 상서로운 새였다. 좋은 징조라 여겼다. 하지만 같은 달 불길한 일이 벌어졌다. 여우 한 마리가 월성의 궁 안으로 들어와 울었다. 여우는 요사스러운 짐승이었다. 궁궐에서 울다니 이는 필시 무슨 변고의 징조였다. 개 한 마리가 달려들어 여우를 물어 죽였다. 피가 궁궐대를 적셨다. 신하들은 불안해했다. 그들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제3부 피해 숙청 740년부터 742년 740년 3월 당나라가 또다시 사신을 보내 왕비 김씨를 책봉했다. 해명왕후였다. 효성왕의 왕비는 이제 당나라로부터도 공식 인정을 받았다. 5월 밤하늘에 이변이 일어났다. 진성이 헌원대성을 범했다. 진성은 토성, 덕을 관장하고 왕후를 상징하는 별이었다. 헌원대성은 황후와 후궁들을 상징하는 별자리였다. 왕후의 별이 후궁의 별자리를 침범했다. 무언가 일어날 것이었다. 7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붉은 옷을 입은 여자 하나가 예교 다리 아래에서 나타났다. 그녀는 조정의 정치를 비방하며 거리를 활보했다. 이 나라 조정은 썩었다. 권력자들은 탐욕에 눈이 멀었다. 사람들이 그녀를 붙잡으려 했다. 그녀는 효신궁의 대문을 지나더니 호련히 사라졌다. 마치 귀신처럼. 효신궁은 해명왕 우측 김순원 다문과 가까운 귀족이었다. 붉은 옷의 여인은 무엇을 경고하려 했던 것일까? 8월 마침내 폭풍이 몰아쳤다. 파진찬 영종. 그는 진골 귀족이었고 그의 딸은 효성왕의 후궁이었다. 왕은 그 후궁을 매우 사랑했다. 총애가 날로 더해갔다. 해명왕후는 질투했다. 왕비가 된 지 1년 남짓.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워 보였다. 후궁이 왕자를 낳으면 어찌 되는가. 태자 헌영의 자리도 김순원 가문의 권력도 흔들릴 것이었다. 저 여자를 없애야 합니다. 해명왕후는 집안 사람들과 모의했다. 김순원의 가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은밀히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영종의 딸이 죽었다. 독살이었다. 누가 감히? 영종은 분노했다. 그는 진실을 알았다. 왕비와 그 일족이 자신의 딸을 죽인 것을. 내 딸의 원수를 갚겠다. 영종은 반역을 계획했다. 왕비의 친족들을 제거하고 김순원 세력을 다도하려 했다. 그는 같은 뜻을 가진 귀족들을 모았다. 하지만 김순원 세력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궁궐 안팎의 첩자를 두었고 영종의 움직임을 감시했다.
영종이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보고가 올라왔다. 효성왕은 괴로워했다. 사랑하는 후궁을 잃은 슬픔도 컸거니와 그 아버지가 반역을 일으킨다니. 영종을 체포하라. 군사들이 움직였다. 영종은 저항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그는 붙잡혔고 신문을 받았다. 내가 감히 영모를 꾀하였느냐? 내 딸을 죽인 자들이 누구냐? 왕비와 그 일족이 아니냐? 입을 조심하라. 내 죄는 이미 명백하다. 영종은 처형되었다. 그의 일족도 화를 입었다. 피해 숙청이었다. 김순원 세력은 승리했다. 그들은 경쟁자를 제거하고 권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 741년 4월 효성왕은 대신 정종과 사인에게 쇠뇌 쏘는 병사들을 사열하게 했다. 군사력을 점검한 것이다. 반란의 여파는 컸고 왕권은 흔들렸다. 742년 2월 동북 지방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 천둥소리 같은 굉음이 땅을 흔들었다. 5월 유성이 3대를 범했다. 3대는 오리온 별자리의 별이었다. 같은 달 효성왕이 쓰러졌다. 경이 깊었다. 의원들이 달려들었으나 소용이 없었다. 효성왕은 유언을 남겼다. 내 시신을 법류사 남쪽에서 화장하고 뼈는 동해에 뿌려라. 5월 효성왕이 죽었다. 제위 6년 그에게 시호를 효성왕이라 했다. 유언대로 그의 시신은 법류사에서 화장되었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뼈는 동해 바다에 뿌려졌다. 파도가 그것을 삼켰다. 왕위는 태자 헌영에게 넘어갔다. 그가 경덕왕이 되었다. 김순원 가문의 권력은 계속되었다. 효성왕의 역사적 의의. 효성왕은 신라 제34대 왕으로 재위 기간은 737년부터 742년까지 불과 6년에 그쳤다. 그는 성덕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본래 왕위 계승서열에서 밀려 있었으나 형 준경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왕위에 올랐다. 그의 즉위 배경에는 외조부 김순원을 중심으로 한 외척 세력의 정치적 역학관계가 깊이 관여했다. 효성왕대의 가장 큰 특징은 당나라와의 긴밀한 문화 교류였다. 당현종은 신라를 군자의 나라로 칭하며 학자 형숙과 바둑 고수 양계응을 파견했다. 이를 통해 도덕경을 비롯한 도교, 경전이 전래되었고 선천궁 같은 도교, 시설이 건립되었다. 또한 바둑 문화의 교류가 이루어져 신라의 바둑 수준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신라가 단순한 변방 국가가 아니라 동아시아 문화권의 중요한 일원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효성왕의 치세는 왕권의 불안정성으로 점철되었다. 큰 외조부이자 장인인 김순원 세력에 크게 의존했고 이는 왕권의 독립성을 약화시켰다. 후사가 없었던 들은 동생 헌영을 태자로 삼아야 했고 왕실 내부의 권력 구도는 복잡하게 얽혔다. 특히 740년 영종의 반란은 후궁을 둘러싼 왕비 세력과 반대 세력 간의 치열한 권력 투쟁이 표출된 사건이었다. 이 과정에서 효성왕은 정치적 주도권을 상실하고 외척 세력의 그림자에 가려진 왕으로 남았다. 효성왕의 짧은 재위 기간은 신라 중대 왕권의 한계를 드러낸다. 성덕왕 이후 경덕왕으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왕으로서 그는 안정적인 왕권을 구축하지 못했다. 하지만 당나라와의 문화 교류를 통해 신라 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고 경덕왕대의 문화 융성을 준비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